안녕하세요. 황제의 새마음 세 번째 보강 주제는요, 이제 고전 물리학을 살펴보면서 어떤 고전적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의식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이제 알고리즘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물질의 특성 기저에는 어떤 심오한 성질이 있을지도, 그러니까 물리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리학도 아직 모든 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있죠. 현대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빛의, 빛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확률적이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이제 그 개연적인 양상만 파악할 수 있죠. 어쩌면 이런 심각한 이해 부족이 이 두뇌 작용의 기초가 되는 물리 법칙들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론이라는 거는 이제 입자행위를 설명해주는 이제 좀 불확실하고 비결정적인 이게 이제 양자론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세계, 물질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이론이에요. 반면에 이제 고전 이론이라는 건 뉴턴 역학을 말하는데요. 이 결정론적으로 말해지고 항상 과거에 결정된다는 인과관계가 결정된다는 학설이죠. 분명 전자기적인 형상이 우리나라 두뇌에 작용해도 이제 정기적인 형상이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또 아인슈타인의 이제 두 가지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방 상대성 이론이 우리 사고 과정에 어떤 중용을 갖는지도 이제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뉴턴의 이제 고전 역학의 뉴턴의 이론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는 운동일 경우 이제 흔들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는 운동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운동의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산이 이제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빛이 이제 강력한 중력을 가진 큰 행성 주위를 지나갈 때 이제 빛이 굴절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빛의 궤도에 대해서도 뉴턴 이론은 설명하기 어렵고요. 뉴턴 이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기하학은 이 논리적인 필연성이라기 실제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어떤 상식적인 관찰된 모습을 묘사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수학은 그 자체로서만 연구돼야 되고 또 실제 외부 세계의 작동 원리도 수학에 의해 지, 수학을 통한 지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는 모두 논리적으로 인간성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는 동그라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하고 지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리적 기하, 이제 도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질적인 경험을 이상화한 것이라고 하죠. 이제 맞아 모니터의 사각형을 아주 이제 정확한 사각형으로 이상화했을 때 그 수상적인 사각형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뉴턴 역학의 기계학적 세계는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결정돼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삼중 충돌,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세 가지 물체가 충돌할 때는 이제 그 결과가 비결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현재에서 원칙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형태로 결정적이긴 하지만 계산이 불가능하죠.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이런 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자유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를 관장하는 법칙에 계산 불가능한 요소하고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들은 계산이 불가능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계산 가능성은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해도 계산 가능할 수도 있고 계산 가능하더라도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통계적이나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하더라도 결정적인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또 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우연인 경우 주사위를 던질 확률을 우리가 주사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는 결정적이지만 계산 가능하지가 않죠. 그다음 이제 당구공을 예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당구공 속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초기 상태의 값이 정확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미래 상태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뉴턴 역학, 고전 역학에서는 계산은 원리적으로는 계산은 가능하지만 이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인과관계는 결정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위상 공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또 아무리 초기 상태를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을 증대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 카오스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고전 역학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봤을 때는 갈릴레이 뉴턴 물리학은 이제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느린 속도에 대해서만 검증되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만약에 어떤 쌍둥이가 있는데 한 쌍둥이 한 명이 우주선에 빛의 속도의 절반의 속도로 우주선이 여행을 갔다 오면은 50년이 지났을 때 지구에 있던 쌍둥이는 50살을 먹지만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여행을 다녀온 쌍둥이 형제는 25살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양자역학을 좀 얘기하는데요. 과연 철학자들이 양자론을 필요로 하는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제 상식적인 것처럼 이제 우리 공간, 바깥 세계가 이제 X, Y, Z 좌표에 세워 존재하죠. 물리적 실체는 우리 자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세계가 정확하게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는 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고전 역학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두뇌는 그 자체가 이제 세계의 일부분인 거죠. 근데 양자로는 고전 물리학과 실세계의 동작 간의 미묘한 불일치 발견으로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고전 물리로는 설명이 예측이 안 맞으니까 그거의 어떤 미묘한 불일치, 이 시세계의 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론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이제 물리적 실체는 측정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본 모습. 측정해서 오차가 나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 오차가 나게 하는 그 실체의 근본적인 모습, 뭔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거죠. 현재 양자로는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해서 뭐 입자가속기로도 측정하고 하는데 그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에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대요. 이걸 불확정성 정리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물을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의 관찰이라던가 외부 세계의 어떤 영향이라던가 입자가속기에서 소립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게 일단 충돌을 시켜봐야 알 수 있는데 충돌을 시키는 순간 모양과 위치가 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히 고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물리의 본질 사실은 이것이 이제 비국소적이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제 양자적인 현상들의 인과관계는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만 인과관계를 맺히는 게 아니라 우주 우주 전체의 어떤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수준에서는 양자법칙이 지배하고 야구공 수준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지배하고 그래서 양자 세계하고 아주 미시세계인 양자 세계하고 거시세계인 고전 세계가 합쳐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린 새로운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마음이라는 것도 그 중간 어디쯤이거나 아니 양자 세계의 어떤 근본에서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 빅뱅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빅뱅은 이제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기존의 공간으로 물질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 빅뱅은 공간 그 자체가 폭발로 인해서 창조되는 거 말니까 빅뱅의 폭발로 인해서 공간과 여기 시간도 이제 폭발이 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빅뱅의 어떤 중심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공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빅뱅이라던가 이제 블랙홀과 같은 시공의 특이점은 우리의 지식이 치지 못하는 한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한계 영역이 우리의 인간의 의식의 성질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우리의 두뇌를 보면은 뇌 분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좀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리 대뇌가 자반구, 우반구가 있는데 무슨 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대뇌가 분리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개의 자반구, 우반구가 각각 독립된 객체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된 의식을 소유한 객체가 한 육체 안에 공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의식이 두 갈래로 나뉜 거죠. 이게 좀 우리 뇌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반구와 우반구가 갈라질 경우는 두 개의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아라는 게 이제 딱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질적인 거, 마치 아메바가 그 잘라지면은 두 개의 개체로 각각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조차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심행 현상은 뇌 분리 실험이 이제 어떤 특정 부위만 의식이 깃든 자리에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뇌 전체였다가 이제 좌반구, 우반구 각각이 이제 의식이 다 깃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맹점이 있고 어떤 눈으로 시각적 자극이 왔을 때 대뇌피질의 특정 부위가 더욱 의식과 관련돼 그 시각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기도 해요. 상반되는 특징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은 컴퓨터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이제 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좌뇌 우뇌가 갈랐을 때 두 가지 의식이 생기는 것도 말하자면 이 뇌의 가소성과 관련될 수 있겠죠. 지금 AI는 이제 병렬 분산 처리로 연결주의 모형이라고 해서 병렬 컴퓨터를 시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병렬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직렬 컴퓨터와 원리에서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0과 1의 이진법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요. 우리의 인간의 의식적 사고의 특징은 독립적인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총, 하나로서의 단일성이라는 거, 정체성이라고 하지 자아라는 구심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단일성하고 양자 병렬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국소성 같은 거 아까 말한 양자 간의 이제 중첩이나, 그래서 양자 수준에서 여러 소립자들이 어떤 중첩상에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뇌의 시냅스들도 중첩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의식의 단일성이 생기지 않을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물리학의 설자리.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의식이라는 거는 단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조차도 당연히 동물도 의식이 있고 식물도 의식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바위에까지 의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물질에조차도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결합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식이 있음을 직접 알 수 있다고 느끼죠. 이 직관적인 겁니다. 그럼 의식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지각이 있으면은 이 먹이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먹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어느 방향을 갈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어서 먹이를 사냥하기 좋겠죠. 이 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하고 아직 대응되는 규칙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지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활동은 새로운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적 활동은 약간 AI 알고리즘적 가정하고 비슷한 거고, 의식적 활동은 알고리즘하고 달라서 알고리즘으로 기술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행된다고 해요. 수학에서도 때때로 의식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알고리즘도 해결할 수 없는 결론을 이룬다고 합니다. 즉,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알아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알아낸다는 거는 알고리즘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적 통찰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능력이 의식의 보증서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개념 정립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의식이 개입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알고리즘의 가정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아까 저번 보강에서 수학의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는 이제 수학의 체계 과정이 이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판단에서 의식의 역할이 비알고리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자의 머릿속에 일어난 들이 머릿속에 일어난 일들이 알고리즘적이라면은 그가 실제로 판단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형식 체계는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명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깥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자의 머릿속에 일어난 일들은 알고리즘의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란 단순히 알고리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고 의식이 수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라고 합니다. 즉 어떤 수학적 논점이 옳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본다라는 거. 우리가 옳은지 틀린지 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이 존재해야 하고 또 마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하는 순환 논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알고리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체의 재료적 특성의 배열 자체로는 알고리즘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호들은 다 우리 의미 과정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간 원리라는 거는 왜 지구상의 조건들이 우리와 같은 지능적인 생명체가 존재하기 딱 알맞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존재하기에 딱 알맞는 우리가 존재하기에 딱 알맞는 지구상의 조건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 의식이라는 거는 강력한 선택적 이점이 있어서 진화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로 해서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세 번의 보강으로 이제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책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네, 제가 마지막 쪽에 넣었으니까요. 한번 그거를 좀 교환을 한번 다시 또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